전망을 간단하게만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안전 수출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이 수출이 10% 이상 줄어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 자릿수인 8.9%만 감소하는 걸로 그래도 지난 4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무역 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 부장님. 아까 무역협회에서 온 그 팀장님하고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자리도 그렇게 하고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10명 때문에 그런가? 네. 알았어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 특히 전기차 수출이 이제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배터리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65.9%나 증가를 해서 굉장히 이제 전기차 흐름이 좋은데요. 이번 지난 1월달에 끝난 CES에서 미국의 이제 GM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도 이제 전기차 회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현대자동차도 경유 내연기관차 개발은 안 하겠다 이제 앞으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또 이제 신성장 산업의 수출이 14.8% 증가를 했고, 바이오 헬스가 30.3%,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17.8% 증가하는 등 이 신성장 산업 쪽의 수출이 계속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 패턴하고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비대면, 홈이코노미, 방역 관련 제품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9.7%로 전년 대비 오히려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에 이제 기조 효과 등에 힘입어서 작년 대비 6%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작년 12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거는 이제 4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품목별 수출 정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통상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이제 그린 뉴딜을 하지만 이게 그린 쪽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소 프리라든지 탄소 국경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유럽이 크게 자기들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요즘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이러한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소비를 이제 많이 하는데, 20년 전에 이제 WTO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이런 무채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말자 이런 걸 돼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남아공 같은 개도국이 이 디지털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도 세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관세 수입을 좀 받으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자기네 나라에 낙후된 그 디지털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의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상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보, 노동, 인권 이런 이슈들하고 이제 연계돼서 통상 쟁점화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한 거라든지, 또 이제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 책임론을 얘기를 하니까 호주의 수입을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다른 이슈들이 통상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인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여건하고 이제 통상 여건을 봤을 때, 저희가 수출 활성화 현황 과제는 단기와 중장기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기로는 어쨌든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려면
특히나 이제 요즘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해외 출장 나가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먼저 좀 백신을 맞게 하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좀뭐 먼저 놔주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출입 물류 이슈인데 이게 해상 운임이 지금 최고점 운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주나 유럽으로 가는 그 해상 운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두 번째는 운임은 이제 차치하고 이 배 선복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적 선사들이 한국 항구를 안 싣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요금을 안 주기 때문에 중국의 요금 항상 물량이 쏟아져서 중국 화물 운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무역협회 1층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국적 선사를 조금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구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외국 항구에 있는 이제 숙련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거나 뭐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하역 작업이 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배 접안을 못해서 이제 하역이 크게 딜레이가 되고 그 배들이 그냥 그 바다에 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운송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예를 들면 위험한 지역으로는 아예 내륙 운송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물류의 어려움이 나중에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이게 해외 전시회들이 많은 전시회들이 이제 취소되고 온라인으로만 열리고 하다 보니까 포트라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뭐 이런 데서 화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1월달에 이제 CES가 100% 온라인으로만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 이제 업체들은 뭐 성과를 거둔 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런 이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에 가보면 CES 사이트에 보면 동영상들하고 이제 브로셔들이 올라 있어서 이제 다운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데들은 예를 들면 뭐 사전 마케팅을 한다든지 다른 마케팅 수단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활용하는 데들은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에 전시 주최자가 제공하는 플랫폼만 활용한 기업들은 많이 이제 성과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온라인 비대면 뭐 디지털 이렇게 전시라는 게 많을 텐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작년에는 사실 많이 이제 중소기업들 대출 연장을 해줬는데 올해 또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환율도 저희가 이제 있게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좀 중장기 과제로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흐름이라든지 파괴적 혁신, 디커플링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객들의 밸류 체인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을 이런 밸류 체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첫 번째는 이 기업 자체가 바뀌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 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사실 바뀌지 않으면 이런 변화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제품 자체가 옛날에 우리 이제 무역협회나 포트라나에서 주로 했던 거는 이제 국내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을 어떻게 해외에 잘 팔 것인가, 그게 문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거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품들을 디지털화해야 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 제조협력 차원에서 이런 제품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마케팅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제 고객 밸류 체인 변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화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홈 이코노미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 기획이라든지 생산 유통, AS 그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고객 밸류체인 변화를 입고 대응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내부 역량이 사실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디지털화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사실 이런 답이 금방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 유관기관 입장에서도 옛날처럼 어떤 이 사업 정책이나 이 방향을 제시를 해가지고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별 특히 이제 이런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할 경우에 자체적인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혁신 역량 확보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기업하고 이제 사람이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제화 이론들을 보면 이제 웁살라 모형이나 뭐 지식 이론, 네트워크 이론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지식이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해외 시장 나가는 이제 국제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제 자원들을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그 글로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식과 네트워크가 중소기업에서도 그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출 중소기업의 이제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면 특히 이제 디지털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비자나 기업이나 시장이나 기술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우리가 이제 14억 명의 소비자다. 그래서 뭐 1달러씩만 받아도 그 엄청나게 이제 사실 많이 팔 수 있다는 소비 시장으로서 이제 의미를 가졌다면 요즘은 14억 명의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그랬다 그러면 요즘은 생산의 4요소라고 해서 여기 이제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소기업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회장 단사들 한 7개사의 그 CEO와 회사의 이제 혁신 임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 포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디지털화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좀 많이 이런 지원 쪽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스템을 갖추는 쪽에 많이 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청년 실업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희 무역 아카데미도 글로벌 전문의 인력 양성할 때 저희 이제 무역 실무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글로벌 디지털 역량 쪽을 더 강화한 인력들을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그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취업을 지원해주고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뭐 이 부분에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코타라도 저 3일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하신 걸 봤고 또 무역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고 이제 디지털 스튜디오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뭐 세제 지원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기술하고 이제 제품의 이제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코로나 시대 신마케팅국이 제품의 디지털을 입혀라라는 이제 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 결국은 이제 제품의 디지털화를 한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이제 잘 풀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도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웰스케어도 이제 그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가전, 뭐 미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레알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서 이제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거울이 얼굴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쪽의 이제 제품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기존 시장의 어떤 상품 함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 대기업들은 이제 경영하면서 보통 플랜 두 C라고 해서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그게 이제 잘 되는지 보는 거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 변화 속도가 이제 너무 이제 빠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CES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전자상거래 배달 건수는 10년마다 주문량이 이제 10년 동안 일어날 주문량이 8주 만에 일어나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예약 건수가 매 15일마다 10배씩 늘어나고 비디오 스트리밍 인구는 5천만이 늘어나는데 7년 걸리게 이제 5달 만에 일어나고 온라인 학습 참가자가 2억 5천만 명이 늘어나는데 불과 2주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래서 기업 내부에서 R&D를 오래 하고 플래닝을 오래 해가지고는 이미 기술 트렌드가 다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산업의 이제 산업화하고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라든지 애플이랑 자동차 협력을 한다든지 또 LG전자가 전자를 하던 데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스위스에 이제 그런 컨설팅 기업을 뭐 인수하듯이 이렇게 산업하고 그 대기업들은 국가의 경계가 없이 이런 이제 협력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런 흐름에서도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외부에서 빠르게 찾고 이제 회사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글로벌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 포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사실은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 실행에 오기까지 굉장히 기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CEO의 이제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CEO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스타트업들하고 이제 협력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중견기업 저희가 어저께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한 1조 매출하는 회사하고 이런 이제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미래 차 기술 발굴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해보자고 할 때 그 기술을 회사에서 일단 들여가지고 좀 써봐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회사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 성과를 알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돈을 투자하기가 기업 입장에서 사실 꺼려지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제 시간이 돈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다 가서 그냥 무상으로 해주기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중소중견기업하고 이 스타트업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뭐 R&D를 하고 새로운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한번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 공단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뭐 공장 문을 닫는다, 판단에 뭐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기업들이 해외로 뭐 진출을 하면서 그 제조업 공동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제조업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이 제품을 이런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을 하는 형태로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는 있고 이 프로토타입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양산화 하려면 사실 이것도 새로운 기존 그 중소 제조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생산 시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데를 찾는 게 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이 중소 제조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산하는 걸 말고 그런 새로운 미래 분야의 그 제품들을 만들어 봐야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커지니까 이런 쪽의 협력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사례들을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마케팅 혁신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이 단계적 뭐 국제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마케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인들 이동이 이제 제한되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두바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제품은 샘플은 다 두바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두바이 바이어들이 전시장에 와서 제품을 보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두바이 못 가니까 화상으로
그 한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하고 화상으로 생산하고 제품 샘플은 거기서 현재 직접 보고 이제 상담은 화상으로 하는 이 이제 온오프 융합 마케팅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쪽에 또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미 진출한 기업들을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튼튼한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한 건설 말고 한국의 새로운 기술 제품 가진 스타트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도 하면서 베트남에서 그 멘토링도 해주고 현지 사무 공간도 해주고 현지 네트워크도 연결해서 거기 진출하는 걸 이제 도와주는 모델이 있고 이 곰이라는 데도 이제 베트남, 태국 뭐 이제 중남미에서 하는데 코타라랑 주로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이 곰이라는 판매 대행사가 현지에서 수출 인증도 해주고 온라인몰 입점 콘텐츠 제작도 해주고 물류도 지원해주고 현지 판촉 마케팅 행사 판매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마케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LG 상사랑 해가지고 이제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인도네시아의 파트너 대기업들이 도와주는 그런 모델이 있고 과거에는 이런 종합상사들이 그렇게 해주면 수출된 커미션을 받거나 그 수출 이제 차익을 먹는 사익을 해서 팔고 이제 차익을 남기는 이런 형태의 그 마케팅 지원을 활동을 했다면 최근에 LG 상사는 괜찮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아예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현지 진출할 때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제 지분 가치 상승을 이렇게 도모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종합상사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런치 페이지는 잠시 후에 우리 이성원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 무역연구원에서 이제 중국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활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SNS용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뭐 전자상가 플랫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또 이창성 대표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시간 먹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시험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제품이나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기술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실제로 이제 실증을 해보지 않으면 현재 이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물,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는 대형백화점, 예를 들면 이태리의 크루조선에 우리 이제 제품을 미리 보내서 거기서 이게 쓸 수 있는지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실증 검증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예를 들면 단순한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거기 현지에서 어떤 적응 가능성을 봐야 되는 그런 기술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들도 일단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책적 시사점은 시간 관계상 앞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생략을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과거에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은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실 저희가 지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변화가 이 동업하고 이제 협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화 자체가 왜냐면 혼자서 이 복잡한 시대에 내가 그거를 다 만들고 다 마케팅하고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꾸 협업을 촉진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우리 업체 대표님들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이 혁신 성장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연대하는 일들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분기특위 자문위원회 관계식할 때도 오셔가지고 장시간 동안 인지니어에 대한 혁신 사례를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많은 참가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신선한 의미들이 정말로 요즘같이 디지털 데이터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기업의 혁신, 기술, 제품의 혁신을 통해서 마케팅의 혁신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기업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여전히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간 이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물류 부분의 애로사항, 작년에 상당히 좀 의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고맙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저 어깨 사례 장관 우리 먼저 이동원 대표부터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그 홍표용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헬스케어 김성원입니다. 제가 그 상무님께서 말씀 주신 거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필드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피부에 직접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혁신 관점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에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게 뭐 정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수출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필드에서 디지털로 돈을 버는 것과 하드웨어로 돈을 버는 것들이 사실 좀 이게 괴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물건을 파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이어야 되고 좀 빨라야 되고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디지털은 조금 더 약간 중장기, 아직 할 수 있는 수요처분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돈을 직접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조금 이게 빠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또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하시는 거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돈을 지불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홈페이용 디바이스고 개발은 또 디지털로 해서 한 모델이 있고 하드웨어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만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조를 저희가 내부에서 공장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 주로 인들 FDA를 받아서 수출을 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는 특수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조금 더 필드에서 느껴지는 좀 긴박함, 좀 빨리 지원을 할 수 있겠거나 뭐 물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의 속도가 저희는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박은 아예 잡히지도 않고요. 항공으로 다 태워야 되는데 항공은 또 물류비가 더 높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류비가 이제 하면은 저희는 이제 작년 수출을 다 항공으로 했거든요. 물류비는 다음 달 청구돼서 계속 들어오는데 그 수출한 거에 대한 대금은 보통 60일 이후에 입고일로부터 60일 이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갭이 이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는데 코로나 상황이 있고 이렇게 물류가 계속 항공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갭 주기가 좀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더 사실 더 반갑고 소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해석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인증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예전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면 나중에 지원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좀 빠르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혁신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투자를 받기는 좋아요. 저도 이제 IR을 해서 투자를 한번 받았지만 그런 이제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해가지고 공부해서 이제 IR을 해가지고 투자 유치하는 부분들은 유리한데 제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매출을 일으켜서 수출해서 하는 부분들은 또 하드웨어 쪽으로 가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성사화되고 실제로 그 부분들은 혁신의 주제하고 조금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그냥 영업을 하고 샘플 보내서 바이어 분들 미팅을 하거나 수요처 분들 미팅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괴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출 관점에서 급한 거는 물류,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예 그냥 좀 OEM이나 수요처를 잡아주시는 어떤 정말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게 훨씬 저희 같은 기업 현재로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디지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도 국가별로 이제 다 저희는 의료 정보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요. 한국도 제일 까다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디지털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푸는 거나 신의료기로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국가별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벌겠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피부에서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저희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다른 이제 제조기업들, 수출기업들 부분들은 제가 좀 보면 좀 빠른 지원이 좀 필요하고 좀 직접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웰스케어는 주 품목이 뭐고 어디에 주로 수출하세요? 저희는 이제 홈케어용 메디컬 디바이스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이제 가정에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레이저 통증 치료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 제품을 스마트폰 앱과 연결해서 개인 맞춤형 통증에 대한 정보를 주는 스마트 의료기를 출발했다가 뭐 규제에 맡기고 이제 수출에 좀 더 제조를 함에 있어서 그런 영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컨텐츠 부분을 빼고요. 디지털로 빼고 하드웨어만 대응 수출을 미국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기가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의료기관, 의료 진단 뭐 이런 쪽인데 검사나 네. 여기는 통증 클리닉 기기 지금 치료기만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직접적으로 네. 빠르게 수출해서 수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몇 년 되셨어요 창업하신 지? 우리가 지금 개인 사업자로 출발했는데 이 제조업을 한 거는 18년도 6월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수출 마케팅 처 확보하는데 상당히 그게 제일 뭐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이 핵심이시고 단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단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물류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수출대금 결제 기간하고 물류비 결제하는데 좀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다는 말씀. 내가 의료비 인증 이런 식으로 좀 시급하고 있잖아. 인증비용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또 제피로의 우리 이창성 교수님 전문 무역상사니까 중소기업들에게 많이 컨설팅도 많이 하실 텐데. 전자상거래 쪽으로 저희가 특화돼가지고 저희가 무역 전문 무역 상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로 많이들 지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가 하시는데요. 전자상거래 무역의 디지털적인 확립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류가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금융, 결제받을 금융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물류사는 지금 막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위한 K패키나 EMS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에 이제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제 영국발 이제 우체국 물류 같은 게 전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한 달 이상, EMS 한 달 이상 걸리는 식으로 발송해가지고 전자상거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체국을 위한 물류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있는데 안전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 실적만 이익만 해가지고 전소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인 뭐 KPT나 EMS는 많이 좀 많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교환이 된다고 치면은 물류 부분이 좀 해결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물류도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사실상요. 본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해준 물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한 물건 중에 스타테크라고 불가사리를 갈아가지고 그거가 제설제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실제로 이제 그 스타테크 물건 자체가 많이 무거우니까 배로 보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움직였는데도 이게 물류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면 지금 이제 시즌이 내가 겨우 이제 입구가 되는 까지가 이걸 좀 안 좋은 일도 발생을 해가지고
이 물류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신다 그러시면은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도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이 이제 좀 있는데요. 이 결제를 해외 수출하는 대금들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해외에 있는 피지사들 통해 가지고 대금을 정산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갑니다. 피지사. 네, 피지사들을 통해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피지사가 대금 결제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은행에 돈을 보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해외 피지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1%에서 2% 정도 수수료가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으면 국내 경쟁력이 확보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융 규제 부분도 좀 풀어가지고 국내 피지사가 아마존 대금 결제받거나 아니면 국내 은행으로 바로 해외에 있는 판매했던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러시아 쪽에 좀 많은 사업을 좀 진출하고 있는데요. 일본 저희가 이제 또 브랜드 K 이제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에 러시아에서 이제 마일드레이즈라고 제일 잘 나가는 이제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한국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은 한국 중소기업 업체들 인증도 받아들이고 이제 러시아 쪽에 진출을 시켜드렸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대금 횟수 부분입니다. 지금 원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옛날에 저기 트림바드 침공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금융 규제를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규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국의 좀 세컨드 보이콧에 대한 좀 이제 좀 눈치들을 보다 보니까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돈을 좀 뭐 수출한 대금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중립국이긴 하니까요. 또 저희 업체 물건들 수출해줘야 되니까 그런 금융 규제에 있어가지고 약간 눈치 보는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신다 그랬으면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물건들을 정지하고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제 SNS 말씀도 나오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 광고를 하거나 키워드 광고를 해가지고 제품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걸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실제 홍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광고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제품에 맞추면 그때도 페이스북 때를 활용해서 기업 제품에 맞추면 광고를 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한다는 부분 때문에 기업들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홍보 마케팅 전문가 육성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문제되는 부분이 자꾸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자상거래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최근에 WTO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라운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전자상거래 라운드 대비해가지고 전문가 키우자라는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대비할 부분, 그리고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확보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업계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 문제점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좀 이제 개선해줬으면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까 그 전자상거래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국의 예를 들어서 우체국 물류, EMS 등이 좀 심각하다는 네. 모델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에 여객 때 물론 실어가지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DH나 페덱스 같은 자체 비행기가 있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여객기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데 그 여객기가 없어져가지고 우체국에 물건 못 보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런 여객기가 없으면 대체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좀 이제 전월들 경우에 특별히 띄우듯이 네,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체국 물류가 살아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체국 물류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서 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 물류 자체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코로나 상황
이심에서 그렇죠. 영국 예를 그건 들고 특수한 경우잖아.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EMS 한 달 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오사카 외에 지방은 또 이제 KTX랑 이제 우체국 물류가 안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저기 네. 감염 위험 때문에 그렇죠. 현지에서 딜리버리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근데 우체국 물류만 안 갈 뿐이지 DH나 FedEx도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좀 그건 이제 알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해외 피지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1, 2%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게 해외 피지사가 국내 피지사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대금이 결제가 되나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아마존만 풀면은 그 대금 곧바로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한국은행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못 들어오는 정말 피지사, 국내 피지사랑 해외 피지사를 들고 있어요. 국내 지금 대금 정상이지만 피지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애들들이 이제 뭐 최근에 유명한 뭐 월드퍼스나 페오니아 같은 애들이거든요. 현대사 피지사들이 끼어가지고 해주면 시합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라고 그러면 네, 그런 케이스 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 나라 금융이 이제 좀 안 되더라고요. 금융 규제가 좀 있긴 해가지고 특히 이제 외환 업무다 보니까 이게 국내 법이 들어오다 보면 외환 업무다 보니까 국내 은행들이 그걸 잘 못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기업은행하고 같이 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외석하고 은행을 통해 가지고 아마를 외석하고 은행 돈 주고 거기다 기업은행으로 다시 PT 따져가지고 바로 이제 송금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좀 규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해결되면은 좋은 부분이 2%라는 돈이 저희가 열심히 물건 팔았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지 거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국내 업체들이 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국내 금융기관도 2%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이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기 우체국 물류라든지 이런 해외 피지사의 수수료 부분은 처음 듣는 거고 선박 물류에 그걸 많이 들었는데 선박 물류도 지금 현재 선박 자체도 문제지만요. 현지에서 지금 물류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현지에서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가격 문제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로컬 근로자 기피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박 확보한 것도 문제고 현지에 소소 가서 선박에 이렇게 실을 배드 확보한 것도 문제고 네. 현지 가서 하역해가지고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부분도 문제고 네, 그 지금 그럼 현지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코트라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해외 물류 사업 부분이나 해외 청구 유행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주시거나 그쪽에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계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 중앙에 그다음에 우리 코트라 문고수무가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수원이라는 거죠. 우선 이동기 본부장님께서 이제 따로 중에 하나가 이동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대출이 원래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제 금년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추가 연장분이 하도가 됐습니다. 김경만 의원님께서 당 차원에서 그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6일 날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특장하고 제약을 총리회의를 마쳐서 실무적으로 이제 해주는 방향으로 정해졌고 오늘 그 대통령 업무보고에 그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대출은 3월 말 이후로 계속 인장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김경만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 뭐 앞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출장을 나가면 해외에서 뭐 자가격리기간,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한 달 가까이 이제 그 시간을 뺏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력이 한두 명의 수출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사실상
현지에 출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개국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나마 또 코로나 확산이 돼가지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패스트 트랙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인 그 입국 시에 그 PCR 검사 신속하게 이제 PCR 검사만으로 그 자가 격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해외 출장 기업인에 대한 그 백신 우선 접종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19일 날 그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때 저희 그 중소기업 대표 한 분이 수출 기업인이 그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그 기업인에 대한 백신을 우선 접종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냐 안 맞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해외에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우선 조치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산업부에서 그 기업인에 대한 백신 공급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관계기관들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당시 나온 이야기가 그럼 우선 대기업 먼저 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9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9만 4천 개가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여유 인력이 많고 스스로가 이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 전사들이 내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우선은 이제 그 산업이 차원에서 이 백신 공급이 되면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그 이쪽 영업 직원들도 우선적으로 백신 공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류비 상승 부분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동기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연간 계약 내지 그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운임비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국적 서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좀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반비 부분도 일정 부분 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AR, VR 기술을 이제 그 활용해서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쌍방향 소통을 지원해달라는 분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 출장을 못 가면서 그 온라인 방식의 수출 지원이 사실은 보편적인 형태로 정착이 됐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방식의 수출 지원은 아마 병행해서 가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온라인 방식의 이 수출 지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영상만 가지고는 실제 물건에 대한 어떤 성능을 가진지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VR이라든지 그 AR 기술을 도입을 하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섬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산업부에서 업체 부담을 10%만 부담하면 이 AR, VR을 제작해주는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보급되었다고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실효성 있는 온라인 지원을 위해서 이런 VR과 AR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 끝일 게 아니라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정부 지원이 90% 작년에 그 섬유 단체에서 90%를 그 정부가 지원해주고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그라는도 어려운데 이게 이까지 30% 이상 통상적으로 지원하면 업체가 3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30%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아예 지금 매출도 줄어서 힘든데 특히 섬유업종이 작년에 피해가 컸거든요. 그래서 직콕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섬유업종에 대해서는 10%만 부담하면 정부가 90%를 부담해주는 그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일반화할 때 30%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 시범 사업을 10% 해가지고 10% 좀 확산시키려고. 예,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섬유단체들이 작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섬유에 대한 이 감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VR로 하는 거하고 일반 온라인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케어의 이성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수출 지원 분야인데 아까 30.3%가 이제 온라인 헬스케어 분야에 그 수출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으로 이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수출 쪽이 이제 의료 분야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인증이 복잡하고 장기화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바이오 발굴하는 부분도 아까 이성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 해외 인증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신규 바이오 발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계속 김태우 부장님. 다른 보시면 지금까지는 주로 업계 중소기업의 수출 늘리기 위해서 애도를 해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포인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코트라가 지능 기관이다 보니까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지능 활동 어떤 거를 할 거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제한 뭔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1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 계획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생각하고 중소기업 관점에서만 보면 작년도 5,128억 수출 중에 19.7% 6,008억 달러네요. 작년에 이게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아래 품목, 그리고 방식,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서로 발표를 했는데요. 대략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가 5,500억 불에서 5,600억 불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 8.6% 이 정도를 전망했고요. 아래에 있는 박스에 있는 표는 저희가 매년 말에 해외 무역관에서 현재 진출한 기업 그리고 바이어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별, 품목별 전망 이런 거를 수치로 파하는데요. 그거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코트라의 주요 사업을 계획해서 이렇게 발췌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2030년에 세계 4대 수출 강국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라는 비전을 VIP께서 또는 총리님께서 작년도에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프레임이 돼야지 될 거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가령 5년 동안 15년도에 18.6%였는데 작년에는 19.7%. 그래서 5년 동안 사실 1.1%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비중이 얼마나 돼야지 우리나라 무역이 좋달라 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라는 것은 결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 곱하기 수출 중소기업의 기업당 수출액 요게 이제 계산이 돼서 수출 비중 수출액이 될 텐데요. 사실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역 2조 달러라고 하면 그 중에 수출이 반 해서 1조 달러 그 중에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가령 1.1% 5년 동안 늘었으니까 2.2% 만약에 한 생각한다고 그러면 22% 정도 되겠죠. 22%면 2,200억 불. 작년도에 1,008억 불인데 2,200억 불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 수가 수출하는 기업 수가 얼마나 늘어야 되고 평균 수출액이 얼마나 늘어야 될까 생각하면 엄청난 획기적인 숫자의 증가가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 수는 15년도에 1,000개에서 20년도에 9만 5천 개 그래서 5천 개 조금 넘게만 늘은 1년에 1,000개 이상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추세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11만 개 이 정도 남짓이 되겠죠. 한 개 수출 기업당 평균 수출액 같은 경우는 15년에 108만 달러, 작년에 101만 달러,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후에 된다, 10년 후 된다 하는데 이게 얼마로 됐었느냐. 그러면 이 두 개가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 그리고
그 기업의 평균 수출액 이게 국내에서 수출 비중이 들어가고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 수출 교대국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 수 확대하는 측면이나 평균 수출액 증가하는 그 측면에서 엄청난 지금 같은 게임이 아닌 엄청난 획기적인 지원이나 활동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 수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각 개별 기업당 평균 수출액을 증가 양을 늘리기 위한 거, 수를 늘리기 위한 거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일단 수출하는 기업 수를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내수기업 수출기업하죠.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을 수출 전문위원하고 밀폐 계층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코트라에서는 올해 5천 개사를 대상으로 일단 이 사업을 전개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목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증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방향은 단순히 사람과 1대1 매칭시켜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인력을 늘려서 해결할 거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지원 방식의 디지털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코트라에서 올해 특히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내수기업 유망 협회, 이건 협회하고의 무슨 협업 담당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대상으로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걸로 통해서 내수기업 수출기업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매년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가 1,000개 남짓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매년 새로 수출하는 기업 수가 25,000여 개 이상 됩니다. 그에 반해서 수출했다가 수출 중단하는 기업이 또한 그런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25,000여 개가 수출 중단되는 만큼 기존의 수출 막 시작한 기업이 수출 중단하지 않고 지속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희가 통계를 간단히 조사해 보니까 이 코트라 서비스를 이용한 이런 수출 주보 기업 중에 수출 중단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일반 다른 기업 대비해서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목표를 더 많은 수출 기업이 코트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편하게 또는 더 많은 서비스를 이런 모토 하에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 계획수를 잡아봤습니다. 우선 지원 고객 수를 크게 확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러이러 아래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특히 맨 아래에 있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디지털화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게 더 많은 정보를 무료 제공해서 조배를 확대하자라는 이게 큰 꼭지로 들어가 있고요. 또한 코트라는 지금 해외 마케팅 위주의 서비스를 지원 중인데 이 이외에 다른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협업 지원하자라는 차원에서 수출 바우처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작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인한 게 이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인데 비대면 방식은 사실은 중소기업한테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좀 더 편하게 활용을 해서 해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품관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시키면서 그리고 바이코리아의 원스톱 서비스 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가 이제 수출하는 중소기업당 평균 수출액을 증가시키는 수출 금액을 늘리는 그런 방향인데요. 우선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업을 그러니까 잘 팔리는 품목, 잘 팔릴 수 있는 분야의 품목을 잘 팔리는 시장에 잘 팔릴 수 있는 방식으로라는 크게 네 가지 이제 관점에서 해봤는데 그래서 잘 되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초보하게 벗어난 유망 기업 중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이 수출 유망에서 중견 강소로 그리고 세계 인류로 이어지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사화나 중견기업 글로벌 사업 그리고 세계 인류화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잘 되는 품목, 잘 될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자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성급한 뉴딜 분야라든지 아니면 신성장 등록 분야 등을 타겟해서 장차 우리 수출의 견인체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자. 해당되는 분야는 홍콩이 K방역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뉴딜, 스마트 산업, 그린 뉴딜 분야 그리고 소부장 분야 그리고 추가로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 국가가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이 잘 되는 시장에 집중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화두는 신남방, 신북방 같이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전략 시장에 대한 커트라의 지원 비중을 저희가 올해는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비중 내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현지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잘 되는 분야에 좀 특화를 해서 거기 를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를 아래 표에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품목에 대한 수출액을 한 번에 점프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제조업의 경우에 글로벌 기업에 대한 납품 기회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이거를 확대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납품 기회를 한번 더 확대하는 이러한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더 큰 포션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GP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이거를 소재 장비뿐만 아니라 IT 솔루션이나 원재료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키아트나 같은 R&D 기관과 협업 통해서 우수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같이 협업하겠다.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GP 전문관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조정을 해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지금 서로 출장이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업 납품을 위해서는 공장 실사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장 실사를 대신 해주는 그런 온라인 공장 실사라는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분야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유관 기관들의 노력뿐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제가 본 거는 경제 영토의 확장, 디지털화, 그 밖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세 가지 분야로 봤는데 우선 경제 영토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FTA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그 FTA의 경제 영토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세계 상위 수준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출의 75%가 사실은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그 FTA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영토를 더 넓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잠재적인 우리의 그 시장 확보를 위해서 그 신흥국의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KSP 사업, 이거를 좀 더 아프리카나 이런 개도국 대상으로 좀 더 확대하는 이게 앞으로 장차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현지 이 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CSR 사업 이거를 사실 해외 기술학교 운영이라든지 유효장비 이전, 제품 기부 등을 통해서 좀 좋은 요건을 유지하는 이런 CSR 사업을 같이 프로그램 전개하는 걸로 전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들었고요. 그래서 코트라는 작년부터 우리 디지털화를 해서 보다 가성비 높은 비즈니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관련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기업 지원하는 방식의 디지털,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방식의 디지털. 그래서 우선 정부의 디지털을 보면 기존의 코트라가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정보, 바이어 정보, 상담 정보, 해외 시장 정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 유관기관, 정부나 유관기관 등에서 해외 관련된 정보를 저희한테 추가로 제공해서 대외경제 정보 포탈이라는 걸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코트라 정보하고 이러한 대외 정보가 모여져서 무역 투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큰 데이터 댐이 이제 갖춰질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기업이 수출을 문의하면 수출 역량을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수출 역량을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 제품의 수출 유망국이 어딘지 추천을 해주고 그 해당국의 시장 조사 보고서를 자동적으로 AI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해당국에 관련되는 바이어가 누가 있는지를 추천해주는 이런 게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해당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 코트라 사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사업들이 있는지를 추천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코트라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여타 서비스들을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좀 더 가성비 높은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아까 업체분이 말씀하신 우리 공동물류 이것도 현지 물류 창고와 물류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78개국 119개소에 일단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고 있고요. 금년도에서는 59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업체 모집이 이미 끝나서 지원 시작이 되어 있고요.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더 지원하는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그 중진공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BI 서비스에서 임시 거주할 공간, 사무 볼 수 있는 입주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기업들한테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출액 이런 목표가 기존의 방식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출에 현재 미산입되고 있는 분야의 수출액을 통계에 편입시키는 이런 노력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서비스 수출액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출액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소액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을 텐데 온라인 수출 기업을 몇 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이러한 게 다 수출이나 수출 기업 수 통계에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뭐 어떠한 제도 개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코트라 협회 중진공 중앙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스파에서 같이 협업 지원해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뭔가의 툴 같은 게 추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상입니다. 거의 그 정부 정책이 저 산업부 장관님 말대로 수준의 대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재영 실장님. 저는 뭐 행정정보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게 이게 되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환율이라는 게 그 오르면은 그 기업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게 되잖아요. 원래 1,100원 정도로 단가를 맞춰서 최단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놨는데 1,200원 되면 100원만큼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하락할 때이지 않습니까? 한 1,100원 단가라고 생각했는데 1,000원 내리면 100원만큼 아까리 손실이 나니까
마진이 훼손되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커버해 주는 게 한면동 보험인데, 근데 이제 한면동 보험은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이제 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간의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선물하는 거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하는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단가에 적정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그거를 미리 이제 사놓는 거죠. 한 달 뒤 또는 뭐 3달 뒤 결제가 해외에서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을 미리 이제 정해놓으면 그걸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물하는 좀 이용 대금도 비싸고 그 다음에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 선물을 미리 매도하거나 매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못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증거금을 이제 받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소액은 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산업부랑 한 20년 전쯤에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금융위기 무렵에 사람들이 키코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보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하고 관계 없는 건데 좀 약간 투기적으로 운영하다가 환율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오르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변동 보험은 그 이후에도 보면 환율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 9만 한 9천 개, 8천 개 되는데 실제로 환율에 대한 선물한 거래를 통한 해지를 하거나 또는 저희가 한변동 보험을 이용해서 하거나 은행을 해서 해지해 나가면서 적정 마진에서 가격을 낙인시키는 기업 숫자는 한 중소기업은 1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먼저 이제 한변동 보험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환율이라는 걸 적정 마진이라고 생각되는 보장 환율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사전에 그것을 원하는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환율 변동에 따라 이게 뭐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익을 항의하는 것도 포기하는 거고요. 환율이 이제 내려갔을 때 손실 나는 걸 커버하는, 그래서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해 온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담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액 해지가 가능하고, 저희 무역보험공사 신용으로 저희가 받아서 당일자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한변동 보험을 가입하면 당일 오후에 저희가 은행에다가 반대 거래를 합니다. 매입을 하면 매도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해지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 대행을 할 때는 정부의 신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게 되고 환율을 더 좋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면 10만 불을 저희 한변동 보험이 들면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0.04% 정도 받고 있고, 그것도 최근에는 또 이제 작년에 보면 환율이 그 코로나가 나오면서 한 1280원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하반기 11월, 12월 무렵에는 한 105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환율 내려가면 이제 그 채산성이 악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서 긴급하게 또 45%까지 보험료를 절감 할인해 주는 정책을 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현황을 최근 4년간 보시면 2017년 같은 경우는 3,500억 원 정도가 이제 저희 보험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조 가까이 보험에 들어갔고요. 근데 모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해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한 해치도 비용이고 보험에 드는 것도 이제 비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어떤 가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선부 해치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안 하게 되고, 사실 대기업들도 저희가 면담을 해보면 대기업은 이제 거래가 많으니까 이런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규모의 그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 기기를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시키면서 해체해 나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자본부에서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금융상품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손실이 나오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하는 상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소기업들이 이 비용이라서 잘 안 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그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판매할 때는 이익이 보장돼 있었는데 나중에 3개월 뒤에 이제 결제 시점에 가서는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인식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보험료 할인 이런 쪽에 또 한도를 많이 주고 이런 정책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좀 인식 전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관리 정보 제공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작년 같은 경우 외환 포럼을 했는데 분기별로 한번 합니다. 저희가 한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환율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1일 환율 동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1일 환율 동향 서비스는 금융권에 있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하는 거라 전환자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괜찮은 정보가 짧게 금방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고 있고 한국관리지원센터라는 포털 사이트도 저희 운영하고 있고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대1 비대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 한전동 보험이 어떤 환율 전망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향후에 또 이제 작년 연말에 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저희가 중기중앙회하고 AT센터하고 구역협회하고 이제 MOU도 체결해서 환율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우리가 보험료를 뭐 할인한다든지 뭐 이런 쪽 지원을 강화해 나가자는 MOU도 한 적이 있고 유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또 중소기업들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그 한전동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동안은 저기 좀 기피하는 현상이 네.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환율이 이제 이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에서 관심을 가지는 보통 환율이 하락할 때거든요. 작년 11월 달처럼 1,100원이 깨질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저희 쪽에서 생각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전동보험 이런 거 걸리면 나중에 또는 선물랑 같은 거 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입할 때 아니고 오히려 1,200원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이 올라와 있을 때 들면 내려갈 때 이익을 보장 확률을 주니까 좋은데 그래서 작년에 한창 오히려 이제 업계나 뭐 정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서 막 뭘 하자고 해지를 하자고 할 때는 그때는 이미 환율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를 해놓으면 나중에 환율 올라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확장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규모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전에 우리 저기 한 관련해서 한번 사고 일어나고 난 뒤로 예. 많은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많이 그래도 다시 인식이 과거 수준으로 좀 많이 회복이 됐다. 네, 그런 말씀. 그것도 많이 고생하셨겠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환관리는 중소기업 CEO분들이 자기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늘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가 뭐 여기도 아까 대책 중에 환율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어차피 지금 계속 이 수준을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아까 우리 중기중앙에서 할 때 신속 PCR 제도 도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입주지원센터에서 사전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얼마나 걸립니까? 입국할 때?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되는데 면제를 받게 되면 이제 도착 예를 들면 새벽에 도착한다 그러면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왔다 그럼 그날 저녁에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비행기가 이제 오후에 도착했다 그럼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집에 가는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신속 PCR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저기 질병관리청이 어쨌든 이거 신속 PCR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준 상황인데 1시간 만에 음성 양성을 탄생할 수 있는 다만 정확도는 한 9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 정확도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건 저기 정은경 총장이랑 몇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주시에서 자기들 여기 자가 시스템 신속 PCR 1시간 만에 하는 부분을 도입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공항 입국 시에 비즈니스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 대신에 90%니까 방역의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에 한해서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항에서 한번 샘플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걸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체 확산시키면 상당히 좀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해서 이걸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별도의 또 우리 웹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산업부에나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백신 접종할 때 해수장 기업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리스트에 올리고 좀 아무래도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하고 이번 주 AR, VR 이 부분은 그러면은 중기부나 산업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체 비용과 정부 비용을 좀 더 이렇게 업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샘플링하고 오프라인 이런 쪽으로 병행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온라인 전시를 좀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 원래 그냥 전통적인 전시 확대하는 부분은 반드시 좀 예산에 저도 관심을 갖고 산업부라든지 중기부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요. 여기 혹시 포트라 좀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빠진 중에서 지금 산업부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대무역법. 예, 저희 쪽에서 영역 예. 2월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대무역법이 지금 아까 한참 혁신 말씀하시고 데이터 이런 부분 무역 이런 트렌드를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대무역법이 그 트렌드에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산업부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무역법을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고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 입출국 편리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실화에 대해서 기업들의 이런 것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무보에서 이 한변동 보험뿐만 아니라 수출 관련해서 또 언택트 무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 보증이라고 하죠. 네.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바로 이제 한도가 나오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제 보증도 바로 그렇게 해서 출시해서 작년 연말에 출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되게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올해는 이제 그 확장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선택대 시대이기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니까 지금
삼성이나 이런 이제 뭐 우리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구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우리 아까 무역도 있고 코스라도 있고 아무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는데 어쨌든 세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 포털 이 부분에 대한 그 가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유를 통해서 세 군데 동시 노출 대목의 해외 바이어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툴을 넓히고 다만 이제 해외 바이어 공유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 가입자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계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위적 통합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를 해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이라고 알리바바 같은 그런 포털을 만들 수가 없느냐. 한국형 알리바바 같은 이런 것들을 세계 기관이 최대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들을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각 그 세계 기관의 공유장분들이 서로 호흡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보도 조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희 한변정보나 이런 보험 관련 가입의 그냥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무보가 또 여러 가지 자원적인 지원 부분에서 서포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드맵이나 고비즈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탑재한 기업들한테 어떤 또 서포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가져가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뭐 다 우리 그 이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고 또 하는데 수출 관련해서 특히 사실상 이렇게 저도 산업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의원들도 한쪽에 좀 오리엔트 돼가지고 특별히 수출에 대해서 관심을 그리고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조금 더더욱이나 이런 통합 포털이라든지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이제 내수 부분에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듯이 많은 언론에 나 그런 지원화 기본법이라 추가로 또 말씀하실 분 그냥식도 있으시면 잘못 주셔도 되고요. 지금 한해치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온라인 쪽은 너무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좀 뭔가 그쪽 가입할 전략 조건이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들어오는 한 건은 적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만 불이 넘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금액으로 월 금액 아니면 뭐 단기 금액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도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네. 수출 얼마인지 3년 얼마인지 보고 네. 그 안에서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거라서 소액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이렇게 온라인 수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전동은 프로젝트 사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은 저희가 일정기간 수출된 상을 보고 1년에 20만 불, 20만 불에 뭐 얼마, 70% 한 15만 불 한도를 주면 그 안에서 결제되는 만큼 그때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또 아까 이제 상계 부처가 통합한 이제 알리바바 새로운 이제 알리바바 하셨는데요. 한국처 알리바바 만드셨는데 한국처 알리바바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검색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 경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이제 버비코리아나 트레드코리아나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 저희가 가장 이제 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그런 사이트들이 한국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검색이 좀 잘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이제 새로 발표하시 만드실 때 국내 IT 전문가만 좀 인터넷시키기보다는 이런 전자상거래나 해외 온라인 무역 전문가들을 협찬을 시켜가지고 그 사이트가 검색이 되게끔 만들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그 새로 만들어지는 사이트에 딱 밑에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좀 구조화시켜서 들어가시면은 이번에는 일단 실크로드 처음에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좀 만들기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실크로드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상계 기간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통합된 사이트를 만든다기보다는 아니, 당장은 그건 아니고요. 만들 때 지금까지는 지금 해외 검색에 걸리지 네. 않게끔 지금 사이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IT 전문가를 찾으시다 보니까 해외 쪽의 검색 엔진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도가 좀 부족하셨는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많이 구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만들어지는 사이트는 해외 검색이 구글의 검색이 잘 되고 바이어들이 쉽게 찾아 들어올게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초기 구축 단계부터 만들어 가시면은 또 특히 이제 IT 전문가들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면은 되게 그렇게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전문가나 이런 SEO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이 처음에 그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이제 그 해외 노출을 그 구조를 만들어 가면은 그 프로젝트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이렇게 뭐 할 때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우리 무역 마케팅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서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고 그 해외 바이어들한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 구글 같은 그런 사이트에 우리의 이런 상계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노출될 수 있고 홍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우리 제피로 이창선 대표님은 지난번에 전자상거래 이야기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혹시 또 LSK 대표님 아마 저희 스타트업 중에서 제가 무역부동산 코트라 사업을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도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무역공사 같은 건물에 있어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입주했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수출 실적이 한 9억 정도 됐는데 보험공사에서 이제 수출 보증 상품들을 취급할 때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은 게 2억이 채 안 돼요. 9억 중에서 2억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전자상거래 쪽에 그 채널들에 많이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직접 그 물류센터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법인에서 저희 내국어를 하거나 그리고 미국 법인에서 하거나 이런 실적들이 아직은 무역공사에서 얘기하는 수익자가 잡히는 그런 실적들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에서 보증 상품을 할 때 한도나 이런 걸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도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 같은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는 조금 이제 최신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마존을 보려면 미국 법인에 세워서 미국 법인의 내부거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아마존에 입점해서 팔거나 아마존의 물건을 직접 입점을 하는데 그건 저희
어떤 이제 가상의 어떤 걸로 되게 수익자가 무역공사에서 임대해주는 수익자가 잡히는 실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최근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그 수출 실적을 잡아줄 때 그런 이제 전자상 거래를 하는 실적도 좀 많이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포트라에서는 저는 사업들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아마 CES 가는 거 다 포트라 통해서 나가고, 지사화 사업, 저희는 이제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사화를 사실 활용을 못하는데, 보면은 이제 마케팅 사업도 그렇고 수출 사업도 그렇고 자부담이 좀 높으세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직접적으로는 그런 걸 좀 줄여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이제 R&D 사업들을 요즘 많이 낮춰주셨어요. 자부담을 5%, 10% 낮춰주셨는데 저희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30% 정도를 자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단기적인라도 좀 지원을 좀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시죠. 나보다는 늘 다른 문제인데 우리 저기 늘 선생님 해외 전시회나 무역 촉진단 나가더라도 업체의 자부담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 지원해준 비율을 높여달라고 항공료라도 최저비까지 저희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또 규모의 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조금 더 애로사항이 더 크니까 스타트업 원래 저 국회에서 스타트업 포럼이 있고 스타트업 협회가 있잖아요. 네, 스타트업 많이 포럼이 있고.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있지만 하여튼 그럽시다. 오늘 날씨 춥더라고요. 소중한 의견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근데 5인 이상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